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좀 전에요. 방송사고 아닌 것 같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방송사고 맞습니다. 제작진이 저한테 읽으라고 준 게 있는데 제가 그 읽는 건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그래도 여유 있게 넘어갔습니다. 이게 짬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순서는요. 미국에는 나스닥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고 뉴스쇼에는 뉴스닥, 이건 어감이 좀 안 좋네요. 닥쳐 같은. 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게 좀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 2대1이 될 것 같은데. 네, 박원석 정책위의장, 제가 정의당에서는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앵커를 맡으니까 상당히 불안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수선하고 좋네요. 예, 어수선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뉴스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죠.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홍콩 내에 국가 분열 조장하는 사람, 테러 행위하는 사람 조슈웡 감옥 가겠네요. 이 최고위원, 조슈웡이랑 최근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최근에 그 화상 통화했죠. 아, 화상 통화했구나. 네, 화상 통화했는데 뭐 조슈아 웡이라는 이 분이 사실 뭐 핵심 인물처럼 되어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일부는 이제 도미하겠다 그러고. 아, 미국으로 망명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보면 민주화 운동하다 보면 도미하는 분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도미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또 거꾸로 안에서 죽겠다 이런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 결기를 예. 보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다 이걸 보면서 이제 항상 관심 갖는 게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통해서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무엇을 다룰 것이냐. 그걸 지금 홍콩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국가보안법 1번 그 본때 보이는 사람이 그렇죠. 왜냐하면 누가 될 지금 것이냐? 홍콩에서 그 투쟁하시는 분은 다양한 그 레벨로 있거든요. 나가 시위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인터넷상에 사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레벨에 처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법의 강도가 이제 사실 그렇죠. 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원석 이게- 의장께서도 홍콩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홍콩 민주화 세력 이른바 이게 존망의 기로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현지에서는 뭐 블랙리스트가 떠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중국 비판 매체인 빈과일보 발행인이 1번이다. 뭐 조슈아 웡이 2번이다. 뭐 등등의 리스트가 떠돈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이 홍콩 민주화 세력은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보면은 이 국가보안법의 구조가 우리 국가보안법과 비슷해요.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최고 형량이 지금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게 송환법의 연장인 게 중국 본토로 데려가서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 구금을 할 수 그러면 있게. 홍콩 사람이 중국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홍콩 최고 법원이 지정하는 데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일국 양제의 종언이나 다름 아니고 홍콩 특별행정구역이 아니고 홍콩 일반행정구역이 되는 거예요. 중국법이 거의 적용되다시피 하는 거여서 그리고 이제 이 체제의 특성상 이게 사실 거의 뭐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같은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홍콩에서는 굉장히 높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홍콩에 말하자면 독립을 원했던 세력이나 혹은 홍콩 민주화를 주장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예. 80년 광주항쟁 이후에 우리도 몇몇 인사들이 이 밀항해가지고 망명하고 이랬던 적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객관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좀 발끈하고 나서가지고 홍콩에 대한 여러 가지 무역특혜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그건 그거대로 전개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홍콩 현지에서 홍콩 민주화 세력이나 홍콩 시민들이 느낄 이런 위협이 정작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박원석은 옛날에 광우병 시위 주도하셨잖아요. 뭐 그때는 뭐 그런 거 수배- 하면은 잡아가둔다는 것이 이 법의 골자인데 네. 중국에 잡아가둔다는 건데 이러면 시위하면 정의당 쪽에 잡아간다는 정의당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 메시지 아니 내는 그래서 거 우리 아닙니까? 얼마 전에 네. 이준석 입장을 냈죠. 최고도 했던 네. 이준석 최고도 했던 화상 통화를 우리 유호정 의원이 했잖아요. 네. 그 조슈아 웡하고 두분 홍콩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의 입장을 밝혔고 이건 다른 걸 다 떠나서 기본적인 자유권에 해당하는 그렇죠. 영역이고 그리고 근데 표현의 그게 이제 자유. 평론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집회시위 대해서 강하게 결사의 메시지를 자유. 쓰인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 중국에 대해서 당연히 기본권 보장을 하라라는 비판적인 메시지를 냈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럼 민주당이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랑 동지시네요. 민주당이 그러다니. 왜 안 합니까 이거를? 민주당 못해요 이거. 누가 합니까? 아니, 물론 이제 집권당이기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네. 대중 외교 차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해도 그게 하태경 반중 의원도 발언이 못해요.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도 중국하고 약간 굉장히 특수관계여서 나하고 같이 19대
그 국회에 있을 때 한중 리더십 포럼 했을 때 우리 중국도 자주 갔어요. 나는 중국 가서 해요. 중국이 못해요. 아니 나는 중국 가서 따져요. 이번에도 가서 따질 겁니다. 근데 전상 내가 해야겠네. 이게 미국의 대처가 현명하다고 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 경제 제재를 하려면 중국 본토 제재를 해야지 홍콩 사람들 더 힘들게 왜 홍콩 경제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중국 목을 조르겠다는데 아니 그럼 홍콩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실제 홍콩을 통해서 중국 목을 조르겠다는 그 목표가 잘 달성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홍콩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하이난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러니까 제2의 홍콩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왔고 또 실제 홍콩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거에 대해서 중국 집권 세력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홍콩을 통해서 중국 목을 조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보안법과 같은 이런 조치를 철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진핑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홍콩- 이거를 보면서 조슈아 형한테 그때 화상 통화했을 때 물어봤어요. 지금 네. 미국이든지 한국에서든지 이렇게 우리가 내는 메시지나 아니면 뭐 제재 방안 이런 것들이 홍콩 사람들이 봤을 때 도움이 된다 생각하냐 그랬더니만은 제가 지금 조슈아 형 까자는 게 아니라 조슈아 형이 무엇이든 도움이 됩니다 이랬어요. 그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조슈아 웡이 사실 지금 이제 이 사회 활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전략적 사고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전략적 사고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제가 홍콩에 있으면 저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봐가지고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게 원론적 메시지는 내고 있는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까 중국을 제재해달라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이런 어떤 아주 외과수술적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든 도움이 된다. 도와달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조슈아 웡이. 그래서 하나만 합의를 봅시다. 미국이 제재하려면 홍콩이 아니라 중국 본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죠. 그래야 압력이 통하지. 홍콩 비중이요, 경제 비중이 지금은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중국 전체에. 그래서 비중 줄여봐야 중국에 아무런 타격도 없고. 아무튼 짠한 기사였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까요?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장님,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요즘 아주 핫한 지역이죠. 인천공항을 골랐습니다. 제가 나왔다고 일부러 고르신 거 아니에요? 아마 제작진이 일부러 이렇게 컨셉을 짠 것 같아요. 저한테 이 정말. 아이템을 하라고 자리 바꿔 오늘 싸우라고. 제가 진행할까요? 그럼 오늘은 제가 심판을 보고 김두관 의원님 나오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 사실 제가 이거 김두관 의원님하고 한 3일 정도 엄청나게 논쟁을 했습니다. 사투를 했는데 김두관 의원님 맷집 좋아요. 덩치만큼 맷집 아주 좋으신데 사실 저하고 붙어가지고 상한 분들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잘 버티고 계시는 것 같고 그 민주당 정의당 입장이 뭐예요? 정의당 입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게 공정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게 그렇죠. 공정이다. 그러니까 너무 애매한 이를테면 말이에요. 인천공항을 예로 들자면 인천공항을 하나의 사례로 들자면 잘 아시겠지만 1,400명 정규직에 10,000명 비정규직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 꿰어진 단추고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사회 전체 고용 구조를 보더라도 지금 비정규직이 60%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하게 된 그 제도적 근간이 있어요. 기간제법 같은 경우에 무기계약 기간제를 무한대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개선을 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비정규직을 생각하고. 정규직으로 만드는 게 정의다. 그리고 그렇죠. 비정규직을 자동적으로 정규직 시켜주는 게 정의다. 두 가지죠. 하나는 비정규직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고 비정규직은 사용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합리적 사용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차별을 개선해야죠. 정규직 비정규직이 동일 노동에 종사한다고 했을 때 그 동일 노동에 있어서는 동일 임금이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두 가지가 저는 이거 핵심이라고 얘기해서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니까 반박하시죠. 결국 사용 사유에 따라 가지고 가르긴다 이게 참 어차피 고용주 입장에서는 갖다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임시용 용처다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인 게 제가 어떤 고용자가 이런 광고를 낸 거 봤는데 9명을 모집한대요. 그런데 6명을 계약직으로 모집하더라고요. 정의당이란 곳에서.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그거는 사용 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 때 그 필요한 한시적인 업무죠. 그 뒤에 당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아니죠, 선거 아니죠, 때문에 아니죠. 뽑았다고 이렇게 선거에 하면서 9명 중 6명을 비정규직 한다니까요. 필요한 정당이.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용 사유 제한을 하더라도 일종의 한시적 필요에 의한 사용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처럼. 정의당은 계약직이 없는 세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 사용사유 제한을 하자는 거는 계약직을 그러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상시적 업무는 다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해야 정규직 가야 되고 된다. 그 이외에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또 한시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력은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엄격하게 제도화하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처럼 기간제를 그냥 채용해가지고 뭐 2+2 이런 식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업종상에 보면은 사실 한시 업무라는 것과 지속 업무라는 것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택배 배달하는 분들이 상시 업무입니까 아니면 임시 업무입니까? 그 상시 업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임시 업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배송이 계절별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이게 수요가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비정규직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탄력임금제라든지 여러 제도를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큰 틀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다 이래버리면 이런 경직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 그 이준석 최고 얘기는 비정규직이 만연한 세상을 그냥 이대로 놔두자. 그렇게 선악구도로 몰지 말고요. 아니 그게 정의당이 세상과 싸우는 방식인 거예요. 반대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는 거는 일종의 레토릭인데 그래 비정규직을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상시 지속 업무는 거기에 정규직을 누가 동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자회사 정규직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이건 통제가 제가 안 자회사 되니까. 정규직이라는 게 일종의 변칙적인 정규직이죠. 원래 자회사라는 뭐 걸로 그렇게 두면 칸막이 안 돼요. 많이 나눠요. 일단 자회사라는 걸 두면 안 됐어요. 비정규직 하려면 여기서 예. 스탑. 그 두 번째 쟁점은 비정규직 정규직 한다고 치자. 그런데 지금 청년들의 불만은 그 과정이 너무 불공정하다.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냐?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동의하더라도 이번에는 한 직군을 새로 통째로 뽑는데, 그죠? 거기 왜 원래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회사인데 우리도 그 좀 같이 시험 출소해달라. 당신들은 가사 좀 주고.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과정이 불공정하다 이 논쟁이 붙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번에는 이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전환 과정 속에서 이게 만약 상시 고용 직군이고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분들 뭐 10년이라고 20년이라면 쌓일 수 있는 것이라면은 공개 채용 또는 아까 하태경 의원 언급했던 다소간의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 그분들이 취업에 아주 유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공개 채용의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를 취하지 않고 분리해가지고 일괄 전환하는 것이냐라는 걸 지적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정부에서는 자 이렇게 뽑아도 나중에 일반 직렬 뽑는 데는 전혀 고용 인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건비 총액제 하고 있잖아요. 물론 총액제 드러내겠다고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걱정 마 이것도 해줄게 이렇게 무슨 뭐 그 나라님 선심 쓰듯이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공기업 부실 우려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래 바로 답변하시죠. 그 일단 후자의 지적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리가 총액계약제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금 있는 그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나 복리후생비의 상승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승이 총액 인건비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전체 채용에 있어서 좀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 지적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청년들 그러나 기회가 줄어든다.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고용 경직성이 발생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나 이제 총액 계약제 자체가 근본적으로는 좀 나쁜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액 계약제 자체를 저희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제도적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전체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규모로 봤을 때 그게 인천공항공사 전체에 어쨌든 이 고용에 있어서 심각한 경직성을 유발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아니 그건 내가 바로 반박. 코로나 거기 때문에 반박하지 비행기 장사가 마시고요. 안 되는데 그게 이 문제가 진행자가 왜 없다면 자꾸 말이 안 반박을 되죠. 하시고 그래요? 코로나 때 지금 항공사 다 망하고 공항이 확 줄었는데. 자, 두 아무튼, 번째는 아니 그 전에 그거 답변해야 돼. 그러면 이제 비정규직을 자동 사람 김기식 그러니까 전 의원이 그 말했어요. 할게요.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 자동 전환 안 된다. 그래 난참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박탈감이나 불만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취업하기가 요즘에 바늘구멍 통과하기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인천공항공사 일반직이든 아니면 보안 요원이든 뭐든 간에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선망의 일자리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기득권 구조 내에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고 자기들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런 불만 제기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연봉은 내가 해보니까 4,300이 넘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보안 요원들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가지고 뭐 거의 한 10년 정도 상당한 그게 전문직입니다. 그게 알바 자리가 아니에요. 자꾸 알바 자리 이런 얘기 그래서 가산점 주자는 거 아니에요? 일반 알바 자리 이런 얘기 하는 건 저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정부 인증까지 받아야 돼요. 그 보안 검색 그럼 요원이라는 훨씬 게. 유리하겠네 공개 채용하면은. 때문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비정규직으로 종사하면서 정규직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거에 대한
어떤 개선도 필요한 거고 또 그분들이 그 자리에 거저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선발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분들도. 아이, 서두가 긴데 그럼 결론은 그러나 100%, 또 다른 그럼 100%. 또 다른 선발 어. 그 이 저 선상에 서라. 예. 청년들하고 경쟁하라. 이거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만 일종의 이제 자동 전환인 거고. 근데 그 자동 전환도 뭐 아무것도 없는 자동 전환 아닙니다. 뭐 서류하고 뭐 이런 등등은 다시 봐야 되고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은 시험도 봐야 돼요. 그분들 그러니까 같은 경우. 아니,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5월 이차적으로 12일이 얘기하세요. 무슨 예. 정치적 의미가 있는 날짜인지 모르겠으나 진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왜 의미가 있는지. 대통령 동지께서 현장 방문을 하셔서 현장 지도를 하시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에요. 보면은 아니 그게 그 뒤에 예를 들어 경쟁이 심화되었다, 경쟁이 덜해졌다 하는데 그러면 경쟁이 심화되어 가지고 더 어려운 바늘구멍을 뚫고 온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이익을 그런 구조 아닙니까? 아니 그 그런 허들을 둔 게 요 포인트. 그러니까 대통령 방문 그 이후에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집권 가능성이 높아져서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허들을 둔 게 이게 뭐 원칙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이 없다는 측면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걸 전환해 왔다면 노노 갈등도 없고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상 반기를 했어요. 인천공항공사 자체에서 공항공사 자체가 그리고 뭐 자회사도 만들었다가 그리고 보안 경비직은 또 자회사로 갔다가 이 보안 이 검색 요원은 직고용을 하겠다 그러고 이 원칙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근데 서울교통공사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선언을 했더니 그 뒤에 경쟁을 하려고 봤더니 뭐 친인척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일종의 이제 입사 비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막고자 어쨌든 5월 12일 이후에 대통령이 다녀가서 선언한 이후의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거기 친인척이 있는지도 걸러야 되고 일종의 이제 공공기관 그 입사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걸러야 되니까 서울교통공사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기에는 어떤 허들을 두고서 일종의 이제 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하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그렇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고른 이유가 뭐냐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쨌든 1조 2천억 정도 순이익 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있을 거라 판단한 것 같은데 원칙은 그 여력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1호 방문지가 어디냐 대통령의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직렬 지금 보면은 보안 직렬에 대해 가지고 보안 검색 직렬 같은 경우에는 상시 고용 업무이고 안전에 중요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전환해야 된다고 논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국가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 KBS 가보세요. 거기 있는 KBS 시큐리티 자회사입니다. 그거 보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왜 보안 직원인데 그럼 정규직 전환을 일거에 안 시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원칙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요 그 공기업 노조별 아니면 공기업에 있는 자회사별로 다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이거 나중에 바로 이제 얘기 나옵니다. 보면 저 같으면은 190 파장이 줄줄이 사탕처럼 비슷한 그럴 사람이 수 계속 있어요. 나온다. 제가 만약에 보안직렬에 취업 준비하는 분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찾아가지고 취업 준비해서 바로 갈 그럴 겁니다. 수 다음번에 있고. 전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가서 싸워야죠. 그러면 인천국제공항 했는데 왜 안 하냐 비정규직의 이러면서.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그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토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KBS하고 비교하는 거는 뭐 별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거긴 안 공항하고 중요해요? 지방공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또 지방공항 중에도 국제선을 운영하는 공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공항들하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러면 왜 인천공항공사만 보안검색 요원이 직고용이 돼야 되고 그렇죠. 일종의 이제 공항 보안이라는 측면에서는 지방공항이나 국제선을 운영하는 다른 공항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왜 이 비정규직이 여전히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자회사 방식이 적용돼야 되냐 이 문제 제기는 타당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해야 될 과제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이 문제 이렇게 하시죠. 제가 김두관 의원 조만간 찾아가서 국회에서 비정규직 정규가 공정화를 할 수, 공정한 채용을 전환할 수 있는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해 볼게요. 제안하시고 그래서 두 분을 또 다시 모셔가지고 페이스북에다만 이미 라디오에서 했네, 보니까 문재인 제안을. 정부 비판하는 고리로 이걸 활용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공개 토론 같은 걸 열어요. 여야 의원들이. 제가 그래서 제가 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너무 싸우고 있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싸움을 걸면서 여야가 싸운다고 어떻게 저는 항상 비판적으로 얘기를 싸우고. 하죠. 김두관 의원님 연락 주십시오. 자,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채고가 상한가 뽑아오신 게 있죠. 예. 뭡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김종인 체제 한 달. 한 달 됐네요. 상한가 맞아요? 예? 워낙 저희가 바닥을 찍고 있어서 발제해 주십시오. 예. 예, 사실 뭐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한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비판을 받는 지점도 있었고 태클 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잘 뚫고 와가지고 어제 이제 마지막 인사에 해당하는 그 여의도 연구원장과 홍보본부장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지상우 전 의원, 네. 김수민 전 의원 됐죠. 아니 마지막 인사까지 했는데 왜 거기 이준석은 빠져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빠질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 사태경 의원이랑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흉계인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초반 한 달은 상당히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미래통합당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바꿨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긍정 평가가 좀 있네요. 아니 예.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특유의 그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이분이 굉장히 어쨌든 메시지 던지는데 굉장히 능하고 예, 맞습니다. 또 언론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공중전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에요. 예.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보고 예, 메시지가 참신해요. 미래통합당 내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차별금지법 그것도 저는 김종인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오보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의당이 생각하는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과 미래통합당이 생각하는 차별금지법은 좀 종류가 다른 거라고 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의원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확인해 보니까 그 이야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는데 없어요. 그 기사는 어떻게 나오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오보. 여전히 이제 차별을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걸 지금 고백하시는 거고 아무튼 공기를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는 지난 한 달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뭔가 이 결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를 내야 되고 그건 이제 지켜볼 일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공천권이 없거든요. 아직 계속 봐야 아니 된다. 근데 공천권이 없으니까 자꾸 그 우리 테이프 뜯을 때 안 뜯기면 계속 손으로 긁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뭔가 뜯기는 지점을 만들어낸 것이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하여튼간 초기에는 원지사든 뭐 오세훈 시장이든 반발을 하는 모양새 또는 이걸 엎으려고 하는 모양새 비슷하게 보였거든요. 지금은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적어도 분위기가 정리가 돼요. 백종원 지금. 얘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바뀐 그러니까 거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정치적 능력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다.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까지 활발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내에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있었을 때는 그걸 얘기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백가쟁 명식으로 얘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제에 관해서는 뭐 이분이 자리 싸움은 최고니까. 예, 운동장에서 이게 51% 지점이 어디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 딱 가가지고 기준 손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도 꽤 영향을 발휘할 능력 같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아마 정의당이 좀 곤란할 겁니다. 민주당 곤란할 건 통합당 없고요. 싸우고 있는데 거기 한마디 해주시죠. 거기는 질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이번에 원구성 관련해서는 사실은 법사위가 최대 쟁점이었는데 법사위에 관련돼서는 제도 개선을 했어야 될 문제지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누가 차지할 거냐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는 건 좀 그 의제 설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결국에는 양당 다 숙제를 아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제 수권 능력, 그야말로 이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역량을 보여야 되는 시험대에 올랐고 미래통합당은 이제 발목 정당이라는 스스로 자초한 오명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벗어나서 새로운 야당상을 확립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이 기댈 때는 여론밖에 없어요. 맞아요. 여론에서 대안을 보이고 경쟁력을 입증해서 이 민주당을 앞서야 되는데 기존에 보였던 야당 모습으로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야당상을 만들어야 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어깨 위에 그 놓여진 숙제가 그게 아닌가 싶고 근데 저는 이런 우려가 있어요. 한편으로는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그냥 트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보수란 말도 쓰지 말고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김종인 위원장 개인적으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칭찬하시네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제들을 던지고 있는데 네. 근데 내부에서 그에 호응하는 이 손바닥을 치는 하이파이브를 하는 이게 약해요. 여전히 네. 아니, 과거 관성에 많이 빠져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데 그런 거를 하이파이브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떠왔던 분이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박수 치자고 들어오면은 외면하고 지나가요. 왜냐면 예전에 보면 원희룡 지사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원지사가 공부가 덜 된 것 같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그냥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본인이 이제 솔로 가수 노래 부르는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될 텐데 그러면 혁신이 안 되죠. 아니요. 그래도 이분은 분위기 전환을 만들 수 있는 아니 분이다. 이건 내가 이차가 근데 물어보고 싶은데 네, 지금 갑자기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김종인 대망설이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 먹이려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거 2017년에 대선 뛰어봤다가 본인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그렇죠. 되는 건 붙들고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정도 센스는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원로들이 안 되는 거 붙들고 있는 사람 만나면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예. 저희가 작년에 경험해봤어요. 근데 모 대표 때문에. 누구라고 그런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안 되는 건 붙들고 가는 성격이 아니고 본인이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겠냐라고 화두를 던졌잖아요. 그게 특정인은 아니지만은 그래놓고 본인이 나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탠스에서 김종인 장관이 원래 제일 핵심 1번으로 들고 있는 게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럼 재벌 개혁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센스 맞출 건지가 더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의당은 김종인 위원장 있을 아니, 때 적극적으로 제가 통합당하고 연대하는 건 제가 어때요? 그 대목을 얘기한 겁니다. 네. 지금 연대하고 싶어하는 것 아니 같은데 이분이 너무 칭찬을 많이 경제민주화를 하시는데. 얘기했던 기본소득을 얘기했던 실행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서 도우라고요, 실행을 좀. 해봤냐? 그건 정의당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 실행을 못 해봤단 할 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과거에 이제 뭐 박근혜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을 하면서도 노태우 때 해봤잖아요, 경제민주화 노태우 때. 얘기하고 복지 얘기하고 뭐 얘기했는데 실제 박근혜 정권은 그와 정반대의 길을 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미래통합당 내 손바닥 마주칠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분은 막 앞서서 그걸 얘기하는데 당이 혁신이 되려면 그 마중물이 돼서 호응에 나오는 진짜 미래통합당 내부를 변화시키는 이런 흐름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원맨쇼로 이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 끝날 거다. 실제 그 내부의 세력 교체는 안 되고. 아니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정의당, 통합당, 정책연대 이런 거 합시다. 그럼 정의당도 나는 좋아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작 기본소득에서 민주당 이중대라면 언제까지 살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에서. 기본소득 반대요? 네, 아니 반대하진 않지만 네.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결이 달라요. 결이 아니, 다른 결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과 달라요? 김종인 위원장과도 다르고 어. 이재명 지사하고도 다르고 아유, 저희는 진짜 복지국가를 복잡하네요. 훨씬 더 촘촘하게 완성해 가는 게 실질적인 기본소득의 입구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입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정의당은 그런데 무턱대고 호응할 문제는 아니에요. 정의당은 야, 총선 예. 1호 공약 처리 안 했어요 아직까지. 총선 1호경이 뭡니까? 그거 청년들 아니 몇천만- 인국공 사태 같은 데서야말로 필요한 게 청년 기초자산이고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 청년 기초자산제가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제도입니까? 정의당의 스탠스라는 거는 20세만 되면 몇 천만 원 주는 게 아직까지 1호 공약이잖아요. 그거는 허경영 씨랑 연대했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그 당이 사라졌어요. 이제 기본소득과 아무 관계 없잖아요. 기초자산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본소득- 철회해야지 기본소득제로 기본소득하고는 들어오지. 역사적인 맥락이 다른 어떤 이 이론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다른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아직도 유효하고 이번 이 인국공 사태와 같은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과 근데 청년들 대변하고 있지 박탈감. 않잖아요. 정의당. 왜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래통합당이나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시는 바고 한 댓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가 청년들 청년 대변하고 국회의원이 있는지. 2명이나 있는 정당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이거 심판보기 정말 힘드네요. 내가 그냥 1대1로 하는 게 심판이 훨씬 아니고 낫네요. 지금 뭐 거의 2대1로 달려드는 거를 제가 온몸을 다해서 지금 방어를 하고 이런 날도 있습니다. 있고 저런 날도 있어요. 예, 뉴스닥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보고 싶은데 또 한 번 출연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